보수의 그릇이다라고 한 표현이 있고요. 그릇의 내용물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의 그 정의, 데피니션이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진짜 우리 참 보수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의미를 조금 보여드리면 저 이제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얘기 기억시키고 짧게 말씀드렸는데 보수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내용물은 아니에요. 내가 우리 사회와 국가 또 역사를 바라보는 일종의 태도입니다.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보수는 세상을 귀납적으로 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검증하고 내가 확인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진보는 연역적으로 세상을 본다. 연역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꿈과 이상향을 그려놓고 거기에 현실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진보, 좌파 쪽에 많은 것도 이제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영업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매일매일의 현실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적응하고 또 그것을 또 도전과 문제를 이겨내고 그러면서 검증해 나가는 것들이 삶의 태도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보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그 안에 내용물이 바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복지제도, 보편적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진보의 전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동훈 대표도 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지 정책은 이제 진보 보수할 것 없이 기본 옵션이 된 거죠. 그리고 보수가 세상이 바뀌어가는 데 있어서 그 내용물을 빨리빨리 새롭게 채워내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는 수구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보수정의를 내려놓으시죠. 보수가 합리적이고 옳은 길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상대 개념인 진보 좌파가 비합리적이고 틀린 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각 개인에게 인생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국가나 각 사회에도 인생관이 있는 겁니다. 그 인생관이 쉽게 얘기하면 국가의 인생관이 이념, 이데올로기. 근데 이데올로기에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어요. 이런 어떤 국가사회의 이데올로기가 언제 탄생을 했느냐. 18세기에 영국에서 벌어진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쉽게 얘기하면 증기기관의 발명, 그 다음에 방적기, 천자의 기계의 개량, 그런 것들이 그때는 굉장히 제일 중요한 산업이었으니까요. 전부 수공업으로 했었는데 그런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그게 대략 미국의 독립혁명의 한 10년 전, 프랑스 혁명의 20년 전에 그런 게 발명이 되면서 자영업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과거 수공업에서 간의 수공업을 하다가 자영업자, 쉽게 얘기하면 공장 주인 비즈니스맨들이 생겨난 겁니다. 성직자, 귀족 이런 계급 말고 농노, 노예 이런 계급 말고 중간에 자영업 비즈니스맨 공장 주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봉건 제도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내가 지켜야 될 가치가 생긴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웨alth, 부, 청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깨끗한 부. 이 청부의 개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그게 되게 1700년대 중반입니다. 그 전에 영국에서 우리가 아는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이런 혁명이 일어나서 왕으로부터 주권을 의회와 국민들이 뺏어오는 정치혁명은 그때 가능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내가 지켜야 될 자유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중반이에요.
그게 보수주의의 시초이고 원리입니다. 보수는 내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거고, 가치를 지속 성장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수시로 갈고 정비를 하는 것처럼 계속 혁신을 해야 돼요. 삼성과 현대가 대기업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혁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수주의가 그때 시작을 했고 계속 혁신을 해온 겁니다. 반대 진영에서는 그런 산업이 발달하고 공장이 생겼는데 기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농농에서 근로자로 일하게 전환된 사람들의 노동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모습 때문에 망할 거다. 언젠가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혁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게 거의 같은, 그보다는 좀 보수주의보다는 좀 뒤늦게 19세기에 칼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만든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와 공산주의가 형제처럼 신차를 두고 태어났죠. 공산주의 얘기는 잠깐 빼고, 결론적으로 보수주의가 왜 지금 이런 모습이, 보수주의는 그때서부터, 보수주의는 제가 계속 혁신하고 지속성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수주의가 미국의 청교도 혁명, 이 북카톨릭을 깨부수고 진정한 종교의 자유,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위대한 나라, 위대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천국, 깨끗한 부, 클린 웨스를 벌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하자고 하는 게 미국의 청교도 자본주의의 신념입니다. 이게 다행히 미국이라는 아메리칸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인 독립과 이 경제적인 신념이 맞물러져서 보수주의가 미국에서 만개한 확 이걸 피웠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이 중국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싸웠다면 중국식의 마오쩌둥식의 공산주의로 나라를 건설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봉건, 이시조선을 무너뜨리면서 일제로부터 해방돼서 세울 우리나라는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된다는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미국의 보수주의를 한국 땅에 심은 겁니다. 저 의원님 짧게. 그래서 다음에 윤 의원이 길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제가 결론을 하나 내리면, 보수주의는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테이블이나 식당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아니에요. 보수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입니다. 이 엄청난 보수주의라는 가치를 공산주의 혁명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아니면 히틀러의 나치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나 일본의 군국주의 이런 전체주의에서부터 이 자유보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피를 엄청 흘렸어요. 미국인이 흘린 피만 봐도 남북전쟁에서 흑인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에서 70만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4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와 싸우기 위해서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전쟁에서 자유보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3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피를 먹고 자란 나무가 보수주의다. 지금 이 보수주의가 결론적으로 보수주의가 극우화되고 합리적인 보수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피를 먹는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처절함, 인생의 아주 실존주의적인 처절함을 모르고 아주
아주 안락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관념적으로만 보수를 얘기하고 이런 걸 할 줄 몰라서 보수가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좀 더 보시죠. 아니요, 한 말씀 갖고 안 되고요. 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저자 윤석만의 또 보수에 관련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그 전에 형님, 형 보수지 들어봤어요? 그건 보수가 아닌가?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윤석만 저자의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너무 요약해서 말씀드려서 우리 김준삼 의원님께서 구현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덧붙이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제 결국 미국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청교도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보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교도 정신은 그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당시 구교는 이제 그 당시 구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서 내가 죄를 지어도 성당에 가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종교개혁을 믿었던 사람들은 내가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에 대한 믿음이 컸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허튼 데로 빠지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느냐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보수주의를 얘기할 때 시장주의와 동의어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주의가 오늘날 어떻게 오해되고 있냐면 자본주의, 시장주의, 자본주의 이게 막 돈을 플렉스하고 돈을 막 쓰고 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고 과하게 말하면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오해되고 있는데 자, 자본주의가 처음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청교도 정신의 핵심은 청빈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벌어서 그 돈을 막 쓰자가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열심히 아끼고 그 번 돈을 새로 투자하라는 뜻입니다. 그게 청교도 정신이었어요.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소설을 보면 샤일록 같은 사람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메디치 가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금융 투자, 오늘말로 나쁘게 얘기하면 고리대금을 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청교도를 통해서 자본을 추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시설을 빌리고 기술에 투자하고 공장을 신설하고 인원을 고용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오늘날과 같은 고도의 형태로 발달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보수라는 정치 이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애덤 스미스를 다 북부론으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애덤 스미스는 자기 자신이 경제학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당시에는 경제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역할이 인정받기 전이었으니까. 그럼 애덤 스미스의 직업은 뭐였냐? 도덕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북부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부론 이전에 쓴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알아야 돼요. 도덕 감정론을 전제로 했을 때 국부론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의 어떤 역할, 보이지 않는 손, 이게 만능이냐? 그게 아닙니다. 애덤 스미스의 정신은 도덕 감정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역지사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심전심할 수 있고, 우리가 상대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시장주의, 자본주의의 전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보수가 따뜻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가 그런 이야기 했죠. 보수 정치는 가난한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 가난과 싸워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보수 정신이 어떤 의미하는 상당한 부분을 함축한 문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김진희 의원님께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외모와 복장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저는 위원님, 보수라고 하면 그 영국의 왕실이나 이런 데 아주 젠틀하게 양복 입고 자녀들이 전부 다
군대 가고 뭐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김진희 의원님 쇼츠에 국회에 강행하다가는 놈 라운디티에 옷차림 저 그거 보고 너무나 공감했거든요. 왜? 제가 그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걸 또 의원들이 앉아 듣고 있는 사진을 보고 기절했습니다. 저는 보수가 이념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지금 문제가 너무 크다. 집회 현장에 그 꼬라지하며 욕설하며 우리의 수준을 너무 떨어지는 거 있다. 외모에도 문제가 있다. 근데 그걸 마치 말씀하셔서 너무 공감했습니다. 그 말씀 하나 해주시죠. 저는 뭐 사람의 외모나 또는 뭐 이 가난, 부, 경제적인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고 이런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위기, 스타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의 퀄리티나 아니면 어떤 이 본인의 정신적인 레벨과 틀림없이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패션을 얘기를 하면 옷은 자기를 위해서 입는 게 아닙니다. 옷은 첫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입는 거예요. 물론 50%는 자기의 기쁨도 있죠. 내가 오늘 어느 자리에 어디 가는데 이런 패션으로 가서 내 자신이 좀 홍대거리에서 좀 즐겨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머지 50%는 내가 이런 패션으로 가서 그 자리의 퀄리티나 분위기를 고양시켜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쳐다보는 즐거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쳐다보는 어떤 따뜻함, 편안함 이런 것은 내가 훼손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의무가 저는 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의 좋아요.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고 소련과 러시아와 전쟁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젤렌스키가 그런 옷을 전투복을 입는 것을 미국의 트럼프나 백악관에서 왜 모르겠어요. 알지만 젤렌스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트럼프를 보세요. 트럼프는 90%가 항상 넥타이 차림입니다. 나머지 10%가 노타이고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젤렌스키가 그런 복장을 한 게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지만 깜짝 놀라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넥타이를 맺고 정장으로 처음부터 트럼프를 딱 만났더라면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보수주의, 국민의힘이 죽고 사느냐 문제를 토론하는 토론회장에 칼라도 없는 라운드 티를 조깅하다가 입고 온 것처럼 이라든가 제가 어떤 그 인사가 학원에서 오랜 시간 명성을 쌓고 실력으로 일타 강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인기 강사가 됐다는 것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영역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가 모르는 영역에 갑자기 뛰어들어서 헌법이 어떻고 비상대권이 어떻고 통치행위가 어떻고 뭐 개혁이 어떻고 무슨 뭐 헌법재판소가 어떻고 민주주의가 어떻고 보수주의가 어떠냐고 마구 김재동이처럼 얘기를 하면 우선 그게 한국의 보수주의의 전체 레벨을 다운시켜놨고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일가를 했어요. 김민 TV. 그거는 제가 수준 좀 높여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까지 전부 다 수준이 하향하와. 우리 윤석만 의원님께는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라운드 TM대가 아니라 속옷 차림으로 자빠져서 한 발 더 나가면 우리가 찍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너무 부끄럽긴 합니다. 윤석만 작가님, 그분 보수 맞습니까? 보수가 아니죠. 보수의 중요한 덕목은 이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라고 했는데, 그 책임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7개의 대통령이었으면 본인 때문에 빚어진 그 많은 비극과 그 많은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모습은 오직 한 사람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상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이상 깊은 얘기는 깨시언 TV로 보시면 됩니다. B급, 여기는 A급이고요. 저는 B급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욕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잠시 여쭤봤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국민의힘입니다. 어떻게 바로 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 쪽팔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당비 4,000원 내는데 1,000원으로 내릴까? 여러분 3,000원이 부끄러운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2만원에서 자꾸 내렸거든요. 근데 1,000원까지 가기에는 이게 또 자존심 상해 가오가 빠져요. 3,000원이 안 부끄러운 정당으로 가려면 지금 여러분 사실 책임당원인 게 어디 가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윤석만 우리 저자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진 정당으로 바뀌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걸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쉬운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코슬로바키아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분이 있어요. 바칠라 파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는 극작가, 문인이었고 그리고 체코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체코의 국부가 됐고 체코가 슬로바키아와 분리된 이후에도 체코의 대통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정치는 불가능의 예술이다 라고 했어요. 가능한 거를 하면은 예술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스포츠를 통해서 감동을 얻는 것은 야 어떻게 손흥민이 저렇게 골을 잘 낼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뛸 수 있지? 피나는 노력과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희생과 헌신과 용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나가는 길이 쉽다면 감동도 없을 것이고요. 그 길이 탄탄대로라면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의 예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개혁, 그리고 어떤 혁명, 진보, 역사적 진보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소수였습니다. 그 처음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첨단의 제일 선두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에 짠물이 많아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거나 선거를 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 짠물은 빠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도둑은 내쫓기게 돼 있습니다. 그 방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과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십시오. 또 하나 우리 선배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오랫동안
지금은 야당이고 집권 여당,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히스토리를 잘 알고 계실 텐데 어쩌다 알꼴이 됐습니까? 원인은 어떤 놈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아까 제가 석두증 얘기했죠? 석두증 환자의 돌리 이걸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엄청난 충격 트라우마 때 그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7%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5년 후에 윤석열 후보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을 재탈환했습니다. 그런데 5년간 그런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서 살아났느냐? 우리가 기억하는 존경할 만한 어떤 자정 능력이나 개혁이나 혁신이나 이런 거는 특별히 보이지 않아요. 조국이 국민의힘을 살린 겁니다. 조국과 조국 문제를 잘못 핸들링한 바보 문재인, 바보 추미애가 국민의힘을 살린 겁니다. 문재인, 추미애, 조국 세 사람이 국민의힘 정권 재창출의 1등 공신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평 독방에 가 있습니다만 윤석열이라고 하는 당시만 해도 보수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나타나는 것도 행운이었고, 그러나 윤석열 개인의 문제를 빼면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만한 자체적인 동력이나 개혁은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공천도 반복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한 가지 기억할 만한 것은 어떤 그것도 나중에는 갈등으로 인해서 쫓겨났습니다만 이준석 같은 젊은이를 어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의 상징으로 당대표로 뽑는 시도를 했었다는 것, 그런 거. 그리고 1년 전에 한동훈 전 대표의 63% 득표, 이런 것들, 이런 정도만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지금 17%인데 더 떨어질 거고, 극우 대표가 되면 더 떨어질 거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더 작동을 하면 더 떨어질 거고, 지방선거는 폭망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반등하고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관념적인 거 이런 거 아무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같은 사람의 서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당이 살아나느냐 여부는 다음 정권에서 대통령감이 눈에 보일 때 정당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코페르니 구수적 사고의 발상으로 지금과의 스타일과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풀뿌리 보수 전사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이번에 만약에 그분한테 리더십을 뺏기게 된다면 이 당이 더 망하도록, 완전히 바닥 밑에 지하실까지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고, 상대적으로는 합리적 보수 한동훈 전 대표, 조경태 후보, 이런 합리적 보수의 리더나 친한계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목이 쉬어라 국민을 상대로 외쳐야 됩니다. 그뿐은 아닙니다. 방송의 썸네일을 김진TV 썸네일을 보면 김문수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 김진TV 구독하시죠? 예. 저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방송의 자양분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서 몰래 공부하고 아침에 윤석만 TV는 혹시 무슨 얘기 하나 몰래 가서 듣고 왜냐하면 뒤쪽 수준에서 저보다 월등하고 이게요.
보수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시잖아요. 네. 이분들이 스피커 역할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할 곳이 생겼죠. 그리고 특히 유성만 작가 책 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쉬지 않는구나. 뭔가 하고 계셨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근데 윤석만 작가와 한동훈 대표 가깝기도 하고 맨날 일을 윤석만한테 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옆에서 저는 지켜볼 기회는 사실 별로 없죠. 그죠? 궁금했습니다. 윤석만이 바로 한동훈 일 많이 시키시죠? 아니요, 제가 잡았죠. 알아서 하는 겁니다.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여쭤보는데요. 옆에서 쭉 지켜보는 한동훈 어떻습니까? 형으로서 잘 챙겨줘요? 아, 그럼요. 잘생겼고, 오늘 스타일도 사실 제가 한동훈 대표를 좀 따라해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하도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들께서 제 나이보다 위로 보셔가지고, 옷을 좀 이렇게 캐주얼하게 입으면은 좀 제 나이로 좀 봐주시지 않을까. 앞서서 두 분 말씀하셨지만 사실 국회에서 토론을 하거나 뭘 하면은 좀 뭐 양복 입거나 아니면 뭐 상의를 걸치거나 그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대중 앞에서 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오늘 이렇게 처음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 옆에서 지켜보니까 어떠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제가 친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빨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진짜 형 같아요. 왜냐? 이게 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그럴 거예요. 이유는 까칠하지 않아요? 네? 까칠하지 않아요? 까칠하지 않아요. 그래요? 까칠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실 건데 좀 허당이잖아요. 허당이고 좀 이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저녁 때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사실 우리 한동훈 대표와 함께 뭐 밥 먹었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일절 안 합니다. 아마 처음 해놓고 안 했다고요. 오늘만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 밥값은 누가 냈어요? 밥값은 형이 내요. 형이 내요. 당연히 형이 내야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 거기가 이제 이베리코 전문 집이에요. 그러니까 삼겹살 있잖아요. 그 삼겹살을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제 나오는데 그걸 보여주면 좀 약간 식당이 커요. 근데 길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한동훈 대표가 막 앞에 막 가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이야기 두 명도 있었는데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나가는 길이 아니라 식당 안쪽으로 주방 쪽으로 잘못 들어가가지고 항상 쫓아가다가 이 일이 아닌가 해서 진짜 개치네. 일관되죠. 한독일 일관되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밥을 먹고 계산하고 나오는데 아무래도 강남역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20대 분들이 많았는데 거의 한 20-30명 정도가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어쨌든 우리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를 담당한 사람이니까 사진 찍고 있으면 옆에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한 대표 이렇게 하게 됐냐, 알게 됐냐, 왜 좋아하게 됐냐.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반응이 여러분이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너무 반갑잖아요.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 중에 어떤 보수 정치인이 20대로부터 열렬한 환호와 그런 애정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가는 길이 밝다 하는 걸 느꼈고, 자, 요약해드리면 저는 까칠하지 않고요. 다만 좀 어수선한 면이
이런 게 재밌어요. 그죠? 이게 딴 데서 소문 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오는 길에 한 1시쯤인가 오는 길에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제 북콘서트 아니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건 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처음으로 어떤 공개적인 행보 아니면 본인의 육성이 나가는 자리가 그 첫 메시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여서는 더 낫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김기현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할 말이 있으신 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동훈 대표 직접 만나고 대화해본 적 있으십니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 어려우니까 여러 번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여기서 뵈니까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에도 막 그냥 어쩔 수 없는 15살 여고생 어떤 대상과 연애에 빠진 사람. 그래서 그 남자의 미소 하나에도 그냥 짜르륵 어쩔 수 없는 한동훈 대표의 최대의 장점은 제가 수십 년 정치부 기자를 하고 많은 정치인들의 부침을 보고 정치인들과 사적인 만남, 인연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그냥 윤석열의 반대라고 보면 돼요. 정답입니다. 한동훈에게 한 가지 특별한 거는 윤석열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잖아요. 당시 연희동은 전두환 노태우 장군이 살던 부촌이에요. 연희동에서 2층 집인가 밑에 지하실에는 홈바가 있는 집에서 자랐어요. 대학교 때 친구들 데려다가 홈바에서 술도 먹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당시에 70년대 말 이때 80년대 초죠. 대학 졸업하고 많은 같은 동료 친구들은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니면 어쨌거나 하여튼 자기가 대학교 등록금 빚을 갚기 위해서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서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고 열심히 세상과 첫 번째 관계를 맺는 게 그때예요. 남자들은 아버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편하게 그런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지 아니하고 9년 동안 고시 공부하면서 절반은 놀고 절반은 공부하고 절반은 술 마시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거기다가 군대까지 안 갔어요. 나는 부동시 양쪽의 시력이 틀려서 군대 안 간 사람이 어떻게 골프는 치고 어떻게 그렇게 당구 500원. 당구 500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 군대를 가야 세상 무서운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까지를 못하고요. 김포공항으로 가야 되는 있어서 그 전에 이게 진행을 좀